호남 혐오 표현. 우리는 많은 혐오 표현들을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데, 왜 호남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혐오 표현을 일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는 것도 그 대통령을 멸시하고 혐오하는 것이고, 또 많은 공직자들에게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비판을 할 때도 우리는 혐오 표현을 내뱉습니다. 특히 여성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여성성을 또 비판하는, 여성성을 이용해서 또 대통령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혐오 표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선. 그리고 그런 혐오 표현들은 어떤 것들은 그 혐오 표현을 내뱉는 사람들이 엄청난 어떤 그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공익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혐오 표현을 내뱉습니다. 왜 혐오 표현이 문제인가? 잠시 생각해 보자면, 우리나라는 왜 혐오 표현이 문제인가? 첫째, 이것이 혹시 실체적인 차별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호남인들에 대한 감정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것들이 호남인들을 예를 들어서 채용, 또 여러 자원 분배에 있어서 실체적인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호남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호남 혐오 표현들을 잘 보면 항상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입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혐오 표현들과 매우 다른 양상입니다. 다른 혐오 표현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이 호남에 대한 혐오는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실체적인 차별을 이런 혐오 표현들이 일으키고 있다면 당연히 법적 규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과연 그것만으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본격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 심각하죠. 200년 전에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살려고 하니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이제 많이 통용되는 말이 인종 문제로 계급 문제를 은폐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종 문제로 계급 문제를 은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인종에 대한 혐오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급적으로 뭉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 일 안 하고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흑인, 특히 흑인 여성이다 라는 그런 편견이 유포가 됩니다. 그런 편견이 유포가 되면 실제로 빈민층의 대다수는 백인들입니다. 실제로 빈민층의 대다수는 백인인데 투표장에 나가면은 그 빈민들이 민주당을 위해서 투표하지 않습니다. 복지를 확대하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복지를 확대하면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흑인, 일 안 하는 흑인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표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종 문제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투표 결과는
네, 반복지적인, 복지에 반대되는 투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인종에 대한 편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종 문제로 계급 문제를 은폐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말이 이제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잃어가고 있는 그 현상의 대표적인 그 상징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입니다. 더 이상 흑인들은 빈민이다. 흑인들이 우리 세금을, 우리 세수를 다 가져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그 흑인 중산층들의 수많은 흑인 중산층들의 이 대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인종 문제로 계급 문제를 은폐하는 이런 현상은 중단되거나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혐오 표현 규제가 필요했는가? 미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주로 흑인 여성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뭐 이런 규제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혐오 표현 규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차별 규제는 있었느냐? 차별 규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용상에 또는 자원 배분상에 또는 그 공적인 장소의 어떤 공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그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인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만 하는 것은 규제하는 그런 차별 규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차별 규제법은 실제로 이 인종 문제가 더 이상 계급 문제를 은폐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그 흑인 중산층들의 어떤 사회 진출을 돕고 그런 실체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 또 차근차근 말씀드리자면 저는 필요한 것은 혐오 표현 규제가 아니라 차별 규제가 아닌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이미 수차례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발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발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수많은 혐오 표현이 있지만 왜 호남 혐오 표현이 문제냐? 정치적인 이용 때문이냐? 아니면 실체적인 차별을 촉발시키기 때문이냐? 정치적인 이용, 그것 때문이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꼭 혐오 표현 규제가 필요하냐? 적어도 미국 사회의 어떤 교훈을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 차별금지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그럼 이런 혐오 표현 규제는 없느냐? 혐오 표현 규제는 뭐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UN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제20조. UN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은 바로 여러분들이 인권협약, 국제인권조약 이런 말씀하실 때 실제 명칭은 뭐냐면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입니다. UN에서 주도를 해서 만든 거고요. 모든 UN 회원국들이 여기에 가입하진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가입 안 했습니다. UN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제20조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 인종, 원국적, 종교에 따른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에 이르는 혐오의 옹호는 법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혐오의 옹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옹호. 이 옹호라는 표현이 나오죠. 옹호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하죠. 물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옹호를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인종, 국적, 종교에 따른 차별을 그런 차별의 선동에 이르는 혐오의 옹호. 저는 이 조문에 사실은 답이 이미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병환 의원도 2009년도에 인종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도 그냥 차별금지가 아니라 혐오 표현 규제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인종, 원국적, 종교에 대한 혐오는 법에 의해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네, 잘 보십시오. 혐오를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혐오 표현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별, 적의 폭력의 선동에 이르러야. 네. 그래서 단순한 혐오 표현 규제가 아니라 어떤 실체적인 결과가 있는 차별, 적의 폭력의 선동에 이르는 것만 규제하라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인권 협약을 지금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게 이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거무조항을 아직 없애지 않은 게 인권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또 하나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것은 바로 여기 이 국제협약은 각 당사국들이 지켜야 되는 조약입니다. 나라가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법을 안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네. 물론 이것은 인종에 관한 겁니다. 네. 또 국적에 관한 거고 종교에 따른 거고. 자, 왜 인종, 국적, 종교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만 이 표현을 제약할 수 있다. 또는 제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것에 따른 혐오는 규제해야 된다. 라는 이런 강력한 조항을 왜 뒀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왜 인종, 왜 여기 지역 이런 게 없을까요? 왜 정치 이런 거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인종, 원국적, 종교는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거의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 이제 자기 책임 원리에 비춰봤을 때 그냥 죄 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의식적인 선택 관련 없이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역사 속에서 인종, 원국적, 종교에 따른 차별, 폭력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그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면서 이게 이 민주 대 반민주, 민주국가 대 파쇼국가 이것만으로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국제사회의 어떤 인식이 공유가 되면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유엔이 만들어지고 유엔 인권협약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협약에서 사실은 이 인종에 따른 어떤 폭력, 차별 이런 것들은 2차 대전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되어 왔었죠. 전쟁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이 나눠져서 싸워왔겠습니까? 결국엔 인종, 국적, 종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서로 피 흘리면서 죽고 죽이고 이런 것들 반복해 왔죠. 그래서 그런 그 선동은 똑같은 선동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그 인종 국적 종교에 따른 선동은 실제로 말한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만 그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도 아니고 만들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혐오 표현이란 무엇인가? 이게 혐오스러운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이 혐오스러운지 다 동의가 될 수 있지만 당장 이 방 밖에 있는 분들은 무엇이 혐오스러운지에 대해서 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수지 사진 보고 이제 분개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 나이 또래 또 많은 남성들 또 그리고 그 수지가 호남인인지 저 호남인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모릅니다만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걸 지역 혐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고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혐오스러운지에 따라서 어떤 표현들을 규제해서는 안 될 겁니다. 타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다고 해서 법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저기 그 혐오는 나쁜 것인가 그 뒤에 뭐라고 쓰였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EMB 18 소리 나는 드릭자는 18로마 18을 18이라고 읽을 수도 있죠. 예, 이게 실제로 만들어졌던 트위터 계정입니다. 이 트위터 계정을 제가 속해 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 계정을 만든 사람은 이제 차단하는 이유가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민주국가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왜 욕을 쓰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위원이 예를 드는 게 자식이 그럼 애비한테 욕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답했죠. 그럼 대통령이 국민의 애비냐? 네. 대통령은 국민의 애비가 아니죠. 네. EMB 18로마 저것도 틀림없이 어떤 그 대통령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행복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을 부여할 수도 있고 박탈할 수도 있는 행복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로 수십 년 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저축해왔던 사람의 꿈이 일시에 날아갈 수도 있고요. 수십 년 동안 이 건실한 중소기업을 이끌어왔던 사람이 몇 년 동안에 고환율 정책으로 도산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코 폭탄 맞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저는 저 계정을 딱 보고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저걸 어떻게 차단할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차별에 대한 규제로서 그 차별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어떤 혐오 표현 규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 왔고 그런 사례들을 적어도 인종, 국적, 종교에 대해서는 만들라는 유엔의 국제법적인 명령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 않는.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이냐?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만들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막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차별 막는 거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 막는 거하고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일의 반은 차별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죠. 네. 그래서 잠깐만
그게 어떤 내용들인지 다 보여드리진 않고요. 어떤 내용들인지 뭐 안 봐도 뻔하시겠죠. 차별금지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상의 차별을 하면은 뭐 손해배상을 뭐 해야 된다라거나 고용상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이 공공장소의 출입을 장애인이 들어오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도 있냐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만 작아서 글씨 좀 키우겠습니다. 32조 장애인은 성별 적용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에 관계하는 시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뭐 사실 이 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죠.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죠. 네. 폭력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고 그 폭력은 법원을 통해서만 행사돼야 된다는 게 민주국가원의 기본 원리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조항이고요. 이 조항이 있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여기 밑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들에게 집단 가도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지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조항은 그러면 이걸 어기면 형사처벌되느냐? 그건 없습니다. 대신 이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죠. 우선 이렇게라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들 저희가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이 차별금지법을 먼저 저는 만들고 그런 차별행위를 연장하고 차별행위를 고착화하고 차별행위를 실제로 실현 가능성 있게 선동하는 이런 표현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순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내재적 가치, 표현은 사람이 한 말입니다. 표현은 사람의 사상, 그것이 타인에 대한 혐오를 할지라도 어찌됐든 어떤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은 도구적 가치도 있습니다. 서로 그 자신의 사상과 이런 것들을 사상과 감정을 서로 교환함으로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서로 의견을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자신의 대표가 누군지 뽑아야 되는데 뽑을 때도 비밀리에 투표를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어떤 후보가 좋다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또 예술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표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들어보셨지만 행동의 자유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헌법에 행동의 자유라는 조항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표현의 자유는 들어보셨죠? 왜? 표현은 이런 내재적 가치와 또 도구적 가치가 같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표현이라는 것은 항상 이 말한 사람하고 청자와 하자라고 하는데 거꾸로 된데 순서가 하자와 청자의 합작품입니다. 말한 사람과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합작품입니다. 제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야, 돌 던져서 유리창 좀 깨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제 말에 감화가 돼서 돌을 던져야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재물 손괴죄로 잡혀갈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모욕하는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발언이 누구에게는 모욕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아주 친근감이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창회 최근에 다녀오신 분은 얼마나 많은 욕설을 거기서 하고 오셨습니까? 친한 분들하고. 네. 그리고 정말 친한 여성들끼리 2년 전에 하는 거 제가 남자라서 모를 것 같지만 압니다. 제가 학생이 저한테, 아니 제가 학생한테 자네가 한 말은 그 학생다운 말이네. 그러면은 학생이 좋아하겠죠. 학생이 저보고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은 학생들 하는 말 같습니다. 네, 전 모욕을 받겠죠. 어떤 표현이 혐오스러운 표현이고 어떤 표현이 그 사람에게 충격을 줄 거냐도 천차만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에 대한 규제는 매우 신중하게 실제로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가 명백할 때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떤 물리적 효과가 나올지가 명백할 때만 규제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합의하고 있는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에 부합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혐오 표현 규제도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원리에 부합하게 하려고 유엔에서도 모든 차별이 아니라 인종, 국적, 종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어떤 발언이 폭발적인 그런 선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유에 대한 혐오를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유에 대한 혐오가 어떤 차별이나 폭력의 선동에 이를 때만 이렇게 처벌하라고 한 겁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의 논평을 2011년도에 낸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게 절대로 지금 죽은 법이 아니고 60년대 법이 아니라 2차 대전 때 만든 법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그런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논평 34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정 표현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 표현. 자신의 어떤 견해, 내가 무엇이 나쁘다, 누가 나쁘다, 누가 좋다, 누가 좋다는 말은 누가 처벌하자는 얘기를 안 하겠죠. 이런 감정 표현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반 논평 34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모욕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지금 자료집에 그 모욕죄에 관한 이제 논문을 제가 넣었고요. 여기 혹시 안 보시는 분들인데 거기 제가 쓰고 있는 PPT도 지금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별이나 폭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또는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만 처벌할 게 아니라 그냥 모욕스러운 거 다 처벌하는 건 어떠냐. 모욕도 이건 정신적인 피해인데 정신적인 피해라는 걸 막기 위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욕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마 주동식 선생님도 이제 그 모욕죄를 더 확대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모욕이라는 걸 막을 수 있는지. 모욕. 모든 평가는 모욕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성적 정정 기간인데요. A 받을 거라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C 주면 엄청 모였답니다. 자기가 충분히 사귈 수 있는 정도의 사람한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면 모욕당합니다. 사귀던 사람한테 차이는 정말 크게 납니다. 이 모욕, 근데 그런 모든 평가는 진정한 평가라면 자기가 원했던 평가를 받지 못하면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명은 사실은 문명의 많은 요소들이 평가입니다. 그림, 뭐 보고 그립니까? 자기가 눈으로 본 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 뭘 보고 쓰나요? 자기가 눈으로 본 경치와 자기가 눈으로 본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멋있게 보면 멋있게 그리고 증오스러우면 증오스럽게 그리고 그게 시고 그림입니다. 그럼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모욕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욕은 이 기대감에도 비례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인한테 서울시장감이라고 하면은 기분 좋겠죠.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한테 당신은 서울시장이 제격이야. 이런 모욕당하겠죠. 다 자기 기대에 비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욕감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모욕감 자체를 법적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저기 밑에 이제 제가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 코헨 판결이라는 게 있는데 코헨 판결이 뭐냐면 1960년대, 1970년도에 미국 대법원 판결인데요. 미국에서도 강제징용을 한 적이 있었죠. 월남전 때. 자, 미국 사람들처럼 개인주의적인 사람들한테 강제 노동을 시킨 것도 아니고 가서 강제로 데려다가 가서 죽어라 또는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우리말로 하자면 아이 씨발 강제징용이라고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을 옷에다가 이 술을 떠가지고 다녔습니다. 경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무슨 문화, 시, 소설 얘기다 왜 갑자기 역사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욕을 막기 위해서 어떤 표현 규제를 만든다는 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면 아니 시, 소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열한 욕설 같은 거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건데 무슨 지금 배부른 소리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욕설도 보호돼야 될 가치가 있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리냐면 표현이라는 건 항상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어떤 정보의 전달도 하지만 감정의 표현도 한다. 두 번째, 어떤 감정은 꼭 그 표현을 써야 저때 씨발이라고 할 수 있어야 원하는 감정 표현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그 표현이 누군가에게 불쾌하다고 해서 그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그 감정을 규제하라는 것이고 그건 사상통제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해요. Fucking USA는 저기 2002년도에 효순이 미선이 미군 장갑차에 까져 죽은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집회에서 나왔던 구호입니다. 여중생이 이렇게 장갑차에 납작하게 깔려 죽였는데 그럼 거기서 Fucking USA라고 못하고 저는 미국이 싫어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뭐 명백하게 공익적인 사안부터 스펙트럼이 쫙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떤 딸이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왕따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널 왕따 시키고 있냐? 친구가 딸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그 딸 친구들한테
모친이 욕설을 합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왜 판결문이 있지? 왜 있었겠습니까?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딸을 왕따시켰던 친구들이. 그리고도 법원에, 그러니까 왕따 시켜놓고 참을 수가 없어서 욕설을 하니까 법원으로 데려가는 그 법을 지금 우리나라는 두고 있는 겁니다. 모욕을 막겠다고 만들어 놓은 법으로 정말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2013년도 모욕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3인 위헌 의견은 저건 뭐냐면, 저게 이제 그 진중권 씨가 변희재, 여기 변희재 씨 모르는 분 없으시죠? 변희재 씨한테 듣도 보도 못한 장놈,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변희재 씨가 진중권 씨를 모욕죄 고소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저 이제 참여연대 공익과정대 소장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진중권 씨를 변론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모욕죄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9명 중에 3사람이 모욕죄 위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뭐 다 돼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 참여연대에서는 모욕죄 폐지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모욕을 많은 그 선량한 분들이 또 당하고 있지만, 또 모욕을 당해야 될 수많은 이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또 보호해야만 실제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가 잡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비판하고 싶을 때 비판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 혐오표현 규제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런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모욕죄 폐지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틀림없이 지역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갈 겁니다. 그건 장담합니다. 또 그런 사유로 언어적인 괴롭힘을 하는 그 조항도 틀림없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장담하고 보장합니다. 이런 법 체계 하에서 그 모욕죄, 이런 체계 하에서 어떤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 규제도 가능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